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저 모습한테 내가 덜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자라야 되나. 이런 노력을 하는 엄마는 이미 좋은 엄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유쾌한 프로그램 보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 평범한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다. 유쾌한 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유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다 보면 엄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첫 아이 키우시던 때로 돌아가신다면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요. 네, 시계를 돌려서 네. 돌아가면 막 한참 거의 20년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27에 결혼을 하고 8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잘 모르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어머님들도 첫째 때는 되게 어려웠고 모든 게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는데 둘째 때는 괜찮았다. 맞아, 다들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했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키울 때는 훨씬 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큰애를 키우던 시절에 기억이 항상 나는 글이 있는데 이제 애기들이 쪽쪽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쪽쪽이를 떨어뜨리면 첫째 때와 둘째 때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건데요. 첫째 때 쪽쪽이가 떨어지면 이제 엄마들이 그 쪽쪽이를 들고 소독을 하거든요. 씻어가지고 소독을 해서 그걸 해서 이제 다 말린 다음에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 그동안 계속 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째 때는 엄마들이 쪽쪽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씩 닦아가지고 푸스 넣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위생상으로는 소독하는 게 맞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그걸 넣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둘째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그 편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이게 해도 큰일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큰일 나지 않고 뭐 어떻게 해도 대부분 잘 자란다. 그런 엄마의 편안한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좀 더 편안하게 키울 것 같고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큰애 때는 주변에 또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견들. 양가 어머님들, 주변 사람들이 뭐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 우유는 뭘 먹여야 된다. 분유는 모유는 어떻게 먹여야 된다. 뭐 아이는 손 탄다 안아주지 말아라. 잘 안아줘야지 애는 잘 큰다.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큰애 때로 돌아가면 좀 덜 휘둘리고 좀 더 주관을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을까. 소아 전문의 선생님도 비슷하시네요. 첫째 아이 키울 때 혼란스럽고 둘째 아이 키울 때 여유가 좀 생기고. 첫 질문부터 너무 또 유쾌하고 재밌게 말씀 주셔가지고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진료실에서 사실 아이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시는 또 상담사, 또 아이들 대신해서 부모님들 조력자도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 고단한 엄마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역할 맡으실 때 가장 보람이 좀 느껴지세요? 네. 기본적으로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이 편이고 좀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물론 짧게 보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1년 이상, 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랑 애랑 지지고 싸우는 과정을 같이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같이 걸은 약간의 동지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엄마와 저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연코 그 아이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부모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늘 애들한테 소리 한번 지르면은 미안해갖고 밤에 자면 막 애 쓰담쓰담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사실 이렇게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아이하고 부딪히고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라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를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도 소리를 지릅니다. 단연코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아동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니콧이 이제 평생토록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good enough mother,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완벽한 엄마는 세상에 없다. 그냥 평범한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다. 그리고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지금 이 유태한 밤을 보고 계시는 엄마들은 뭔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네, 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이런 맞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는 엄마는 이미 좋은 엄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덧붙이고 싶어. 유쾌한 밤을 보는 엄마죠. 네. 자막으로 쳐주세요. 와,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모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 또 글도 굉장히 따뜻하게 쓰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책 쓰시게 된 계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진료실에서 다 못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다 못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고, 진료실에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괜찮아질까요? 우리 아이가 나아질까요? 우리 아이가 보통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집에 아이가 한 명만 혹은 두 명만 있으시지만,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수천 명의 뭐 수만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엄마들을 같이 키우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함께 지켜봐 온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좋아진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막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자기가 막 행동 조절을 못하던 아이가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순간들이 어떤 딱 순간을 제가 보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저는 이제 봐왔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지금 엄마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나중에는 좋아지고 또 좋은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엄마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책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내려놓는 일의 연속이다라고 네. 하시면서 세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 은사님이신 분당 서울대병원 윤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크게 3번 내려놓아야 된다, 부모가. 근데 첫 번째는 부모들은 다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된다. 충격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보고 나면 엄마들이 다 충격받으십니다. 받아쓰기 처음 할 때 충격받으시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 내 기대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착하지도 않다. 이게 엄마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순간이 학교에서 전화 올 때, 우리 애가 다른 애를 괴롭혔다. 혹은 친구 엄마들한테 전화 올 때, 걔가 우리 애를 때렸다. 이제 그런 순간에 굉장히 엄마들이 그 속상해하시고, 엄마들 중에서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남들한테 그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한번 내려놓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아플 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신체적인 질환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부모님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크게 내려놓는 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이다.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교수님은 몇 번 내려놓으셨나요? 많이 내려놓았죠. 많이 내려놓았죠. 네. 그렇군요. 책에다 쓰셨지만 이 결혼이 이제 모든 갈등에 이제 뭐 폭발하는 시기라고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받았던 결핍과 상처를 또 아이에게 풀어놓으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고 또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결핍과 상처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풀지 않게끔, 물려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진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독립해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되죠. 뭐 우리가 대학교 때 뭐 취업해서 막 처음 일하고 이럴 때 부모님이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니? 이렇게 전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근데 결혼만 딱 하면 왜 며느리가 전화 안 하니?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그런 독립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처음에 결혼해서는 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오니? 이렇게 안 하시다가 또 애가 태어나면 왜 우리 집에 많이 안 오니? 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그 뭔가 묻어두었던 내 부모 혹은 또 우리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이게 촉발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제 책에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싫다는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자기 엄마가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게 됩니다. 근데 돌봐주면서 이 외할머니가 애기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또 막 심한 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저렇게 심한 말 하던 걸 겪었었던 그런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엄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키우는지 알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상처받았고 그러면서 좀 착한 아이여야 했고 잘 공부 잘하는 말 잘 듣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아이로 자랐었던 그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엄마인데 이제 얘마저도 할머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듣고 당하고 얘도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거식증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뭐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소리 지르기 말고 말씀하세요 라든지 뭐 할머니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아이가 그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 못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더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엄마도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나의 문제가 혹시 애한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더 바꾸기가 어려워요. 상처받았던 경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내 엄마한테 당했었던 것을 똑같이 하는구나. 혹은 내가 엄마가 이랬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애한테 더 애를 몰아붙이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참게 되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알고 있는 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야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가 되었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사실 되게 무게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걸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답게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윗세대 어머님들이 약간 나는 희생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뭘 해야 돼. 이런 걸 저희가 굉장히 희생했다는 것을 빌미로 죄책감을 자극해서 조종하는 말들인데요. 그런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그런 거 하지 말자.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뇌에서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숨어있는 뜻은 이런 뜻이야.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지만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해서 그래. 속상해서 그래. 엄마가 좌절해서 그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정말 청소년기 후반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 걸 담당하는 우리 뇌의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전두엽의 일부와 또 이제 그 측두엽의 일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전두엽 발달이 가장 마지막,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는 전두엽 발달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데요. 전두엽의 일부가 특히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저것은 아직 내가 덜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5세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맞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그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싫어 안 할 거야 내 거야 할 때마다 그 써주신 말씀을 떠올려요. 아 맞아. 자기 주장이 강한 시기. 자기 생각만 하는 시기야. 뭐 이러면서 이해해 보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잔소리도 해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잔소리 많이 하신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잔소리 목록을 좀 적어보라 이런 맞아요. 제안을 좀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여쭤볼까요? 세상에 모든 엄마는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의 잔소리 패턴이 있어요. 했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열어봐. 너 왜 이거 정리 안 하니? 정리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걸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옛날에 잘못하고 너 근데 어제도 그러더니 며칠 전에도 그러더니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물어서 잔소리를 길게 하는 것이 우리 엄마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데 한국 엄마들의 이제 잔소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길게 말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엄마가 애한테 이번 일주일 동안 잔소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수첩 같은 데다가. 혹은 우리 아이가 고쳤으면 좋겠는 행동을 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엄마들은 정말 뭐 50개 적어온 엄마도 있고 이제 200개 적어오신 엄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오세요. 이렇게 적어오시면 그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꿀 수 있는 행동과 바꿀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행동은 뭐냐면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인다. 틱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이가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거지 아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호한 지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 엄마들은 지시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뭘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너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행동이 아닌 거. 정리정돈 좀 해라.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은 뭐냐면 나갔다 들어오면 교복을 걸어라. 뭐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개수대에다 넣어라. 먹고 난 과자 봉지는 쓰레기통에 넣어라. 이제 이런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단위 행동, 명확한 지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바꿀 수 있는 행동의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과 우선순위가 낮은 행동을 나눕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행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욕하거나 때리고 절대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되면 기가 시간.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이에요. 우선순위가 좀 낮은 행동은 며칠 전에 온 엄마가 얘기하신 건데 허리를 펴고 앉아라. 저도 고정하게 앉아있었나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사과를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사과는 좀 먹으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좀 아까 말한 뭐 컴퓨터 게임 시간에 비해서 좀 사소하잖아요. 허리 펴고 앉아야죠. 바른 자세로. 그렇지만 컴퓨터 게임 시간 조절 못하는 아이한테는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고쳐야 하는 행동 50개를 적어드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걸 다요?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뭔가 내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우선 한 가지나 두 가지 행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 행동 그냥 두고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선 한 가지나 두 가지 행동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행동이 아이가 몸에 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적어도 10개에서 20개 행동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50개를 하루 종일 얘기해보세요. 1년 지나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마의 잔소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잔소리를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제 3학년짜리 딸 아이니까 혼자서 목욕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씻고 나면 늘 다 못마땅해. 머리도 덜 헹군 것 같고 이도 막
대충 닦은 것 같고 막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정말 매일 하거든요. 근데 매일 해도 별로 안 고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요령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욕실 같은 거는 루틴이거든요.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생활의 그쵸. 루틴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를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얘가 다른 건 안 하고 난 이번에 욕실 루틴을 이번 주에 고치겠어예요. 욕실 루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번호 매기는 거가 쉽고요. 시각화하는 게 쉽거든요. 1번 양체질 뭐 3분, 2번 뭐 세수 뭘로, 3번 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하고 시각화해서 네네. 코팅해서 욕실에 붙여두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그거를 하다 까먹거나 놓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애도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네네. 연속화된 행동이 하나의 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트가 되어서 나중에는 엄마가 1번만 해도 2번, 3번, 4번, 5번을 잘하게 돼요. 물론 몇 달이 걸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몇 달이 걸린다는 그 마음으로 정도쯤이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팅해서 욕실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컬러로 예쁘게 하셔서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영유아에도 좀 해당이 될까요? 당연하죠.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한테 그 루틴, 특히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네네네. 아침에 루틴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동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책에 제가 그 코끼리를 들어올린 개미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이제 어떤 아이가 읽고 저한테 알려준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코끼리가 위에 개미가 이제 타고서 이 코끼리를 데리고 오아시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과 가까워. 우리 마음은 코끼리와 같고 우리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은 개미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 코끼리를 어떻게 잘 데리고 원하는 오아시스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와 아이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코끼리를 그 다루는 방법, 감정을 대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거기에 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네 감정이 거기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애한테 소리를 지르는 데는 밑에 감정이 있어.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감정 때문이야. 근데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내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화가 나서 소리 빽 질렀는데 알고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가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은 불안한 경우가. 그러면 내 마음의 감정에다가 잘 들여다보고 너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구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지를 때도 애가 나한테 소리를 빽 질렀는데 사실은 걔는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은 감정, 되게 외로운 그 감정이 숨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도 이렇게 들여다봐주고 걔 감정은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가장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가 나의 감정을 엄마가 알아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관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또 떠오르는 순간이 있네요. 아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길래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러는데 내가 애한테 소리 지르는 맞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세요? 공부를 하셨어도? 그럼요. 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 없는 질문이네요. 네, 없는 질문. 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불안을 좀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저희 주변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 많은 동료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점인데 내 아이를 키울 때 마음이 힘들 때나 혹은 제가 되게 어려운 환자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이제 세대가 할머니 선생님들이 계세요. 할머니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막 네가 이렇게
좀 부족한 치료자인 것을 잘 견디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내가 모자란 부모인 것을 잘 견딜 것이고 부모가 자기가 모자란 부모인 것을 잘 견뎌주면 아이도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것이다. 제가 그때 되게 힘을 얻은 적이 있는데 화소연하는 거, 전 좋다, 수다 떠는 거 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뭔가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내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거 저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고 뭐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뭐 그런 내가 힘들 때 좀 잠깐 거기에 빠져서 나의 불안을 잊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엄마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여쭤볼 것이 많아서 일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함께 하신 소회 네, 혹은 또 저희 독자분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저도 되게 즐겁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엄마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맞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네. 어렵다. 네. 그러나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나는 이미 훌륭한 엄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